안녕하세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났어요. 가끔씩은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건가 싶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연애하는 동안 문제가 되었던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싫은 소리 불평불만 한번 하는 법 없고 어떻게 보면 까탈스러울 수도 있는 제 성격도 잘 맞춰주는 수더분한 성격 때문인가 연애하는 동안 느꼈던 점은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된다면 적어도 스트레스 받으며 살 일은 없겠구나 싶었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하기로 하니 세상 물정 모르고 순둥순둥한 성격이 최악의 단점이 될 줄은 몰랐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회사 내에서 몇 안 되는 지방대 출신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 같은 게 존재했고 그래서 그랬나 직장 생활하는 동안 서로가 서로한테 참 많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업무 외적으로 주고받던 연락이 인연으로 발전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안 그래도 저희를 무시하던 동기들이 끼리끼리 논다고 아주 지방대 출신들끼리 이젠 눈까지 맞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의 뒷담화를 하고는 했어요. 속이 많이 상했지만 회사에서 말보다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다고 생각했고 연애는 연애대로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때 당시 저희를 손가락질하던 동기들 중에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 없어요. 풀리기도 저희보다 잘 안 풀렸고요. 아무튼 간에 그 이후로도 둘이서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서로의 고충도 잘 이해해주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해줬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내준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쭉 이때까지 연애 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회사 사람들이 저희 보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식으로 물어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그 때문인가 저희 둘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나 남자친구가 본가는 지방에 있어요. 회사는 서울이다 보니 둘 다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고요. 처음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는 서로 사는 곳이 회사를 기준으로 정반대 방향이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애하면서 집이 조금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두 사람 다 살고 있던 자취방 계약을 갱신할 때가 다가와서는 살던 집을 연장하기보다는 서로 가까운 곳에 방을 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오며 가며 거의 2시간이 걸렸던 시기에도 잘만 만났는데 그 거리가 1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더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1년 만에 서로 거의 같은 동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집에서 집까지 거리가 걸어서 15분 거리도 안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매일같이 보는 데다가 점심까지 같이 먹는데 사는 곳 방향이 같아져 퇴근길에도 같이 있게 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우리가 만난 지도 몇 년인데 이럴 거면 그냥 결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어차피 매일같이 보는데 보증금 뺀 돈에 여지껏 모아놓은 돈 포함해 대출 좀 받아다가 적당한 위치에 전세든 자가든 신혼집 마련하고 살면 못할 게 어디 있겠나 싶었죠. 이 생각을 남자친구한테 말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프로포즈를 받는 게 생략되긴 했지만 남들 하듯이 호텔 하나 빌려다가 명품백 선물하는 그런 청혼 저한테는 딱히 안 해도 그만이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연애를 길게 하긴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연애하면서는 서로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았던 서로의 상황을 그제서야 처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연봉이야 그건 이미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 보니 굳이 궁금할 것도 없었어요. 같은 해에 입사했고 자취하던 집도 저랑 똑같이 월세였는데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저에 비해서 너무 적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데이트 비용은 칼같이 절반씩 냈어요. 이따금씩 남자친구가 선물 같은 거 해주는 거 보면 저보다는 손이 조금 크구나 싶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아놓은 돈이 몇 천만 원이나 차이 날 만큼 큰 선물을 받았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친구가 돈을 어디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소비하는 거 보면 꽤나 알뜰살뜰하고 사소한 거 하나 살 때도 꼭 인터넷에 가격 비교 먼저 해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집도 가까이 살기로 한 거 욕심내서 아예 같은 빌딩에 구해도 되는 거였는데 15분 거리나 되는 동네에다 구했던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잠만 자면 되는데 월세로 나가는 돈 아깝다고 해서 굳이 역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하는 동네에 방을 구했던 겁니다. 그만큼 꼼꼼히 따지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아끼는 사람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막상 까보니 매일같이 집에 가서 혼자 소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을 만큼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고부터는 항상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던 사람이다 보니 퇴근길에 어디 허튼 데 가서 돈 쓰고 그럴 리도 없었죠. 취미생활 또한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사나르는 건 있지만 그 또한 한 달에 많이 써봐야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회사에 몸담은 지도 5년이 넘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이 1년치 연봉보다 적은 걸 보고 적잖이 놀랐죠. 처음에는 제 성격을 알고도 제 반응 보려고 일부러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오히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있는 대로 당황스럽고 날카로운 상황이었는데 남자친구는 해명은커녕 뭐 문제라도 있냐며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수수께끼 내는 것도 아니고 길게 나눌 이야기도 아니겠거니 싶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유는 알려달라고 했어요. 적어도 연애 초반에 서로 먼 거리에 살 적에는 퇴근하면 뭐 하는지 몰랐으니 그렇다 쳐도 3년 전부터 서로 집이 가까워지면서 거의 매일을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냐고. 그런데 나 몰래 뒤에서 뭘 하고 다녔길래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해온 만큼 남자친구의 저런 반응을 보니 무언가 말하기 껄끄러운 사연이 있구나 싶은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보니 남자친구를 닥달해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속된 저희 질문 공세에 결국 남자친구가 모든 걸 다 말해줬어요. 그간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기 월급으로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을 일부 갚아주고 있었다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되고 있었대요. 이미 거기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까고 시작했으니 혼자 지내는 생활비에 저랑 데이트하는 비용까지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면 쥐뿔도 남는 게 없었던 거고요. 오히려 용케 그만큼이나마 모아놓은 게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아래로 동생이 2명이 더 있는데 걔들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고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동생들은 벌이가 자기가 버는 것만 못해서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지. 자기 월급의 절반을 까고 시작하는데 동생들 버는 돈하고 비슷하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냐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부모님께 그간 용돈을 얼마 드렸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만큼 걱정돼서 그랬겠거니 이해라도 했겠는데 이건 뭐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파트 대출까지 내주고 있다니 이건 효자를 떠나서 호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맏형이라도 그렇지 부모님 봉양을 혼자 도맡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동생들도 얌체 같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쉬운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남의 집 기둥 뽑아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이제 막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한 내 남자친구가 바로 그 남의 집 기둥이었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현실을 인지시켜주고 설득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결혼하면 부모님께 돈 드리는 건 그만해야 한다고요. 계속 드리고 싶다면 그래도 좋으나 그렇게 되면 나랑 결혼은 못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죠. 어차피 맞벌이에 저희 벌이가 나쁜 편은 아니니 당장 돈 얼마 부족한 건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참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대출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구해서 일단 종잣돈부터 마련하면 된다는 계산이었어요.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제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도 용돈 정도는 드려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길래 한 달에 한 20, 30 정도 드리는 건 오케이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줬고요. 끝까지 우기면 어쩌지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 뜻에 순순히 따라주는 거 보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 후 일단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인사드린 적은 없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사람 자체는 정말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인사시키는 나를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그걸 미뤄서 뭐 하겠냐고 남자친구를 닥달해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꾸 소개를 미루는 걸로 보아 저는 혹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결국 아들이 집에 해주던 지원을 제가 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아들한테 말로만 들었다면서 정말 꼭 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유독 남자친구만 좌불안석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해도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긴장해서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벼랑간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집에 해주는 돈이 많아 평생 장가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며 저 같은 며느리를 보는 운 좋은 시부모는 당신들밖에 없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하니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집에 인사시키는 걸 미루려고 했던 그 진짜 이유를 말이지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그랬던 건지 아예 집에다가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한테 맡겨선 평생 가도 말을 안 하겠다 싶어서 제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직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저희도 신혼집을 구하면서 대출금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빠듯해지지 않겠냐고. 그러니 앞으로는 대출금 내드리던 것부터 생활비 보태던 건 못 드리게 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며 방금 전까지는 저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된 당신들이 운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는 협잡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두 사람 벌이에 대출 갚고 생활비 내고 하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금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세상에 저금 하나 없이 살 수 없지 않냐. 입장 바꿔서 제가 당장 제 월급의 대부분을 저희 집에 보내고 있다면 이 결혼 허락하실 거냐 되물어봤죠. 결혼하면 공동재산이 되는 만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돈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벌이의 절반 이상을 부모님께 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간결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을 관리를 하려고 드느냐고 따지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결혼 못할 것 같다던 아들 장가 간다고 좋아하시지 않으셨냐고. 그거 보면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아들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셨던 거 아니냐. 걱정스러워 하셨던 거 보면 돈도 돈이지만 아들 앞길 생각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대충 계산해봐도 남자친구가 취직한 이래로 어머님 아버님께 드린 돈이 1억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이제는 아들 앞길만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아예 땡전 한 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챙겨드릴 테니 저희들 결정을 무조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던 걸 어떻게 못 주게 하냐고, 당장 우리는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니 옆에서 꼼짝 못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좋은 해결법이 있다면서 모두 조용히 좀 해보라고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돈을 더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퇴근하면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거 하고 주말에는 물류창고 같은 데 가서 일을 더 하겠답니다. 그렇게 돈을 더 벌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직 내 집도 없는데 투자까지 뛰면서까지 자기 부모 대출금에 생활비를 내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제가 셋인데 그거 다 갚아주고 물려받을 재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한마디 걸고 넘어졌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이 알아서 더 벌어가지고 준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고 저보고 마누라 될 사람이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고 얼굴에 철판 깔고 나오더군요. 더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어리숙한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 눈치 본다고 해야 할 말도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 눈에 좋은 신랑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내주고 대출까지 갚아주는 집안의 기둥인 효자 아들 데려다가 여지껏 해주던 지원 다 끊고 가정을 꾸린다고 한들 부모님한테 미움을 받으면 받았지 진심으로 축하받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자기 건강 갈아 넣으면서까지 돈을 더 벌어다가 부모한테 갖다 바치겠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들 제 마음은 편하겠나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남자친구를 오래 알고 지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날 처음 평생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 투잡 뛰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더 벌 거면 저랑 결혼은 왜 하나요? 그냥 강아지나 한 마리 키우고 말지. 강아지는 제 말이라도 잘 듣잖아요. 일주일에 7일을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이면 솔직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의 집 기둥 뽑아오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결혼 이야기 뒤집어버리는 것도 뒤집어버린 거지만 남자친구한테도 이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평생 그렇게 가족들 지갑 노릇이나 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못하게 말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보기 싫어도 마주쳐야 해서 불편했는데 남자친구의 마지막 책임감인지 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한테 이직할 테니 회사에서 마주칠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나는 괜찮으니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위한 마지막 책임이라니 어쩌니 하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앞만 말해봐야 듣지도 않는데 괜히 그만두지 말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미련이라도 남았다 생각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헤어진 마당에 그런 것까지 챙겨줄 필요 없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직할 직장이라도 구해놓고 저러는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바로 직장을 못 구했나 봐요. 헤어지고 4개월쯤 지나서 제가 사는 자취방 앞에 술에 잔뜩 취해서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인데 뭔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부모님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둔 남자친구 잘못이라면서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저금이라고 모아놓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장 자기는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죽겠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 몇 달을 못 기다려서 얼마 안 되는 자기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놓아버린 건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자기는 부모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요. 집에다 돈 가져다 바치는 것도 그만둘 것이고 2번 다시 호구 노릇 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연애했고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도 안쓰럽지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 오갈 때던 회사 그만둘 필요까지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진작에 들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요.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데 달게 받아야죠. 불쌍하다고 다시 받아줬다가 괜히 또 새 직장 구하자마자 가족들한테 돈 줘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싫고 우리는 이미 끝난 거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낼 수 있겠냐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딱 한 번이라고 했고 넌 벌써 그 기회를 날려먹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연락도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회사에서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남자친구 소식을 들었다며 저한테 말해줬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쪽에서 일자리 찾으러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경력이 좋아서 오히려 그쪽에서 새 직장 구하는 게 힘든가 보다 싶더래요. 불쌍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자친구를 다시 안 받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족을 놓지 못해서 안정적인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부모님 당장 생활비랑 대출금 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 아직 정신 덜 차린 것 같네요.
그동안 만나온 정에 휩쓸려 받아줬더라면 결국엔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투잡을 뛰겠다느니 내 돈을 빌려서 쓰겠다느니 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이렇게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었지만 아무쪼록 언젠간 정신 차리고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이 키워준 은혜, 당연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것이겠지만 자기 인생까지 갈아서 갚아야 할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모습을 보니 그냥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것 같아요. 저랑은 이제 헤어졌으니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요. 정신 차리면 그만둘 것이고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도 저렇게 살아가겠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는 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이 물씬 느껴지네요. 이제 해가 넘어가면 저도 30살이 돼요. 못해도 30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올해가 2달 남짓 남은 이 상황에 모든 걸 준비 마치고 결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구해보고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 많은 남자친구와 3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연애 2년 차부터는 30 전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보니 남자친구 또한 제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저보다 연상이다 보니 결혼 이야기에 부담을 갖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지지난달부터 처음으로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에게 30 전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냈을 때 남자친구가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먼저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집안 행사에도 불렀던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때 집안일도 잘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어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께서도 은근 남자친구랑 잘 돼서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도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이제 천천히 준비해서 못해도 내년 봄에는 식을 올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꺼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적에 고모들과 할머니한테 엄청 시달리고 사느라 고생을 참 많이도 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 의아했던 게 고모나 할머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오셨으면 아들인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인 아버님이 어머님께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남자친구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심이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자친구가 어머니께 잘하고 싶다는 소리가 그저 이유에 불과하고 그냥 무조건 잘해드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자식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남자친구는 효도를 꼭 돈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 받는 것 또한 또래에 비해서 잘 받는 편이에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도 맞벌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둘이 받는 월급 합치면 넉넉 잡아 700만 원 언저리쯤 될 텐데 그 정도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 조금 드리는 거야 문제도 아닌 벌이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결혼하거든 자기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한테 드려야겠다는 말을 꺼내왔으니 저로서는 고민도 많이 생기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유였으니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제 막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했는데 굳이 시작부터 월급의 절반을 엄마 주겠다는 소리를 꼭 해야 하나 서운하기도 했죠. 만약에 어머님이 저희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봐주신다거나 한다면 그때야 월급의 절반이 아니라 한 달에 200만 원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은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건 나중 가서 이야기하자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거야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결혼 후에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거니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오면서
진짜로 결혼은 현실이구나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른 분들 사연에 나오는 것처럼 며느리 못 살게 굴고 그러는 시짜 시어머니는 아니고 좋은 분처럼 보였어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시집살이로 과거에 고생을 하셨다 보니 당신은 당신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지 않고 잘해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였어요. 밖에서 만났는데 식사할 때는 물론이고 식사 마치고 나서도 어머님 옆에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기로 했는데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소화도 시킬 겸 거기 한 바퀴를 돌았어요. 남자친구는 어머님 옆에 착 달라붙어서 카페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경치가 좋다고 남자친구가 어머님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러는데 저랑은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멈추면 두 사람 사진 찍어주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어요. 카페에서는 거의 어머님과 저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찬밥대우 받던 건 여전했습니다. 커피고 빵이고 남자친구는 어머님 챙겨주는데 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며칠 지나서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그날 서운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제가 어머님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랬던 거라고, 오히려 제가 마음 편하도록 자기가 도와준 거 아니겠냐며 저를 배려해줬다는 식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한 번은 데이트하다 말고 남자친구가 그냥 집으로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같이 순대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엄청 맛집인 것 같다고, 어머니가 순대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거 포장해 가면 엄청 좋아하시겠다며 밥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밥 먹고 나서 영화표 2장 미리 예매해둔 게 있는데 영화는 나중에 봐도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순대 싸들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지난 3년간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이토록 효자인 줄은 몰랐거든요. 저보다 엄마가 더 우선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유독 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디 유명하다고 줄 서서 먹는 맛집에 가도 뭘 먹어도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데이트하다 말고 집에 가버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예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제 앞에서 꺼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저 정도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지난 3년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도 못해도 한 번은 보여줬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난주에 지나가는 소리로 남자친구한테 장난삼아 한마디 했던 말이 있어요. 같이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짧게 편집해놓은 TV 프로그램을 보던 중 고부간의 갈등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거 다 보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어머니랑 나랑 둘 사이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오빠는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장난삼아 물어봤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단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엄마 편을 드는 게 맞지 않냐는 대답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들은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참 그 말이 자기가 했던 말이랑 정반대의 소리인 건 모르나 싶었습니다. 왜? 어머님이 할머니랑 고모들 때문에 고생하셨다잖아요. 거기서 아버님이 어머님 편 제대로 한번 들어줬다면 그나마 고생은 덜 하셨을 거 아니겠나요? 물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가족들과 배우자 사이에서 든든하게 중간 역할을 해주면 그만큼 괴롭힘도 덜했을 거 아닌가 싶은데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말꼬투리 잡아봐야 어차피 끝나지 않을 이야기만 나누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건이 불과 근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저는 남자친구한테 무조건 엄마 다음일 거라는 그 느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네요. 우리 딸 내년이면 시집 간다고 친척들이며 지인분들한테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이 결혼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기도 뭐해서 혼자 속만 앓고 있다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조언이라도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네요.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으니 답도 없다 싶고요. 저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후기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여기 사연 보내기 전에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봐야 다 제 또래 제 친구들인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면 그만큼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할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제 머릿속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덕분에 마음 굳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남자친구를 만나서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조언해 주신 대로 혹시 지금도 어머님한테 용돈으로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드려봤자 결혼할 때 도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용돈은 결혼하고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고요. 말인즉슨 이제 맞벌이를 할 예정이니 벌이가 2배가 되는 거 아니겠냐, 벌이가 늘은 만큼 엄마 몫으로 자기 월급 절반을 챙겨주겠다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지요. 그게 제 귀에는 내 돈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 나도 결혼하면 우리 집에 내 월급 절반을 드려야겠다고 똑같이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곧바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 따졌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냐고, 너네 집은 너가 챙기는 게 아니라 집안 남자인 제 동생이 챙기는 게 맞다는 소리를 하면서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되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더니 저보고 한글부터 다시 배워야겠답니다. 시집을 온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장가를 온다는 말은 못 들어보지 않았냐. 시집을 온다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시댁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순간부터 너는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 효도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 너네 부모님 용돈은 동생이 알아서 챙기게 냅두라고. 너는 우리 집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과 나온 사람이 문과 나온 저한테 한글 공부부터 다시 하라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장가를 간다는 건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어요. 시집 온다랑 장가 간다가 뭐가 다르냐고요. 장가 가는 건 오빠가 우리 집 식구 된다는 소리 아니냐 했더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지 어떻게 둘러대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더라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남자친구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조언해주신 이야기까지 꺼내가며 왈가왈부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을 안 들을 게 뻔하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시댁 효도만 강요할 게 뻔한데 입 아프게 양보할 생각도 없는 거 토론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한 푼도 못 주고 오빠 집에만 퍼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요. 그랬더니 대답 못하고 끙끙 앓던 남자친구가 잘 걸렸다 하고 말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누가 네 돈도 엄마한테 준다고 했냐고. 내가 번 돈 드린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곧바로 따지고 들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과 나왔다고 국어 실력이 나보다 형편없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제 보니 문과 나온 나보다 계산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다고요. 이날이 때껏 엄마한테 돈 한 푼 준 적 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월급의 절반을 퍼주겠다는데 그게 내 돈으로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른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진작부터 드리고 있었다면 내가 드리던 걸 못 드리게 할 수는 없으니 생각이라도 해봤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양가에 똑같이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지네 집만 챙기겠다는데 그런 이기적인 사람하고 결혼해서 무슨 좋은 꼴을 보겠냐.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한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돈 얼마 때문에 파혼하겠다고 하는 거냐며 입에 개거품을 물대요. 그러더니 용돈 문제는 그럼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뭘 다시 이야기하긴 다시 이야기하냐고. 지금 당장 안 드리겠다고 해도 그 말 안 믿을 거고 결혼할 때 되니까 그동안 못했던 효도가 하고 싶은가 본데 그냥 결혼 없던 일로 할 테니 그 마음 변치 말고 이제부터라도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줬어요.
나 다음에 만날 여자한테는 다른 것보다 결혼하거든 월급의 절반은 시댁 몫이 될 테니 그리 알라고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미리 말해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또 연애한다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결혼 목전에 가서 똑같이 파혼당할 거라고요. 오빠, 남은 인생에 평생 도움될 꿀팁이니까 좋은 거 배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먹은 밥값 대신 내주고 퉁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하기 무섭게 직원분한테 계산은 저 사람이 해줄 거라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네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남자친구가 저를 쫓아오지는 않았고 대신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댔어요. 계속 씹고 있다가 밤10시가 돼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밥 먹다 말고 파혼당하니까 실감이 났는지 그제서야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너가 벌어온 월급의 절반은 너네 집에 드리는 걸로 하겠다네요. 어차피 싹싹 빌어도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었고 전화를 받은 이유도 이제 잘 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려고 받은 거였는데 어떻게든 엄마한테 자기 월급 절반 퍼주고 싶어서 저러는 거 보고 있으니 더 이야기 나눌 것도 없이 파혼하자고 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왜 파혼당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냐고. 이젠 어머니한테 돈을 퍼주고 그런 걸 떠나서 이해력도 딸리고 멍청하기까지 한 사람하고는 결혼 생각 없다고. 제발 연락하지 말고 시집와서 시댁 귀신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 새로 찾아서 결혼하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남자친구하고는 결혼 이야기도 없던 일이 되었고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네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속은 후련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생각한 데다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다 보니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안 든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 결정이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셨던 말 맞다나 남의 집 기둥 뽑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조언 무시하고 결혼했다면 아마 제 남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왜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되고 싶어 저렇게 안달들일까요? 죽었다 깨나도 그것만큼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쪼록 남자친구가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께 진정한 효도를 해주고 평생 그렇게 엄마 곁만 지키다가 혼자서 늙어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